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6월 30일에 통과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혹시 뭐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최초 법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제정이 맞고 그 이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데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뭐 신고제도라든지 뭐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체계가 좀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전에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법 체계 내로 들어와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법자들의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2021년 3월 25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됐어요. 거기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들어갔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 법에 따라서 뭘 해야 했었냐면 고객 확인 의무라고 해서 자기가 이용자가 가입하잖아요. 그럼 그 가입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이용자들이 거래를 할 때 뭐 이상한 거래를 하면 거래를 금지하거나 또는 거래를 탐지해서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보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담겨있는 법이었어요. 이 법은 왜 이렇게 입법이 됐을까요? 아마도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걸로 통해서 악용을 저지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데요. 이게 원래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법률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 들어갔다는 거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들은 금융회사들, 그리고 카지노 사업자들, 외환거래업자들이 있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추가됐냐면 가상자산이 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러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특정한 법률에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넣은 거죠. 기존에 그러면 한국 말고도 전 세계 기준 했을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어떤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좀 시도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되게 많죠. 가상자산에 활용되는 사례들은 자금 세탁이라는 건 사실 범죄를 통한 이익을 정상적인 금전으로 변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무기밀매라든지 또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득해서 특히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엠번방 사건 같은 데서도 가상자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상자산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환전이 안 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도 환전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악용했던 거죠. 그리고 뭐 북한에서 해커 집단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흐름이 추적이 가능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자산을 많이 활용했던 것이 이제 초기 5년 전까지의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는 자금 세탁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뭐 취지랄까요? 의미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똑같이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선언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작년에 2개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테라루나 급락 사건이 있었어요. 5월 달에. 그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테라와 루나를 샀다가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됐죠. 그 과정 중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리시는 그 과정에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쪽 일을 하니까
투자를 딱히 하진 않고, 근데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막 뭐 10억씩 날리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전까지는 조금 수면 아래 있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을 했어요. 11월 달에. 파산을 하면서 FTX는 사실상 미국 소재에 있는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데 텍스 헤이븐이라고 해서 역외에 사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국적지가 없는 그런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활용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사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위믹스가 이제 거래 지원 종료가 됐었잖아요. 물론 이용자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유통량과 관련해서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였고, 그게 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이제 우선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각자 기준에 맞춰서 이제 상장 내지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려서,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갑자기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면 가격이 팍 떨어지거든요. 영원까지는 아니죠.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막 고점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업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 사업자가 이제 유통량과 관련돼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지원 종료라고 해서 거래소들이 이제 나는 이 가상 자산은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취급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가 상장 주식을 사면은 바로 삼성증권을 산다. 증권회사 앱에서 삼성증권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거래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라는 회사가 뭐 상장 폐지 위기에 있다. 상장 폐지가 왜 나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 팔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다른 거래소에서 또 다시 상장을 해줘서 괜찮게 됐는데, 그나마 살 길을 찾게 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이용자들의 보호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인식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은 소수들만 거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에서 아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이용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시장이구나 라는 인식이 형성이 돼서 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법률안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는 사실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 조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법률 규정들이 들어왔습니다.